저유가의 공포 이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수혜업체 망할 겁니다. 누가 터지냐?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근데 한편에서는요. 국제유가가 사실은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짚어봐야 되거든요.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꾸로 돈을 주고 석유를 판다는 건데 과연 이 정도까지 왔다면 유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저유가 현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오신 5일의 공포의 저자 바로 SK증권 손지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유가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세상에 무슨 유가가 마이너스야. 그럼 그 사가는 사람한테 돈을 거꾸로 준다 이런 말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전에도 이제 채굴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저장하는 시설 비용도 있고 그럼 어느 정도의 코스트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20다, $30다 얘기가 있는데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물량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그럼 도대체 이런 기름들은 약간 그래도 좀 품질이 좀 낮은 기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요. 품종이라는 거는 사실 지역마다 이제 그 유종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유종에 있던 간에 그 유종이 오버캐파가 심하게 걸려 있다. 그럼 지금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유가, 적자를 내면서도 밖으로 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가를 좀 짚어보면 그러면 연초보다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유가 이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쌀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그러게요. 너무 싸죠. 지금 사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정도의 유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싸다고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더 심도 있게 들어가자면 펀더멘털 프라이스, 그럼 대체 적정 유가냐 얼마냐라는 거는 100년 넘게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떨어졌다고 싸다. 이거는 약간 위험한 시각일 수도 있죠. 떨어지는 이유를 오히려 체크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를 수 있냐 혹은 더 떨어질 거냐라는 걸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무조건 싸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원인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어떤 감산 실패 그리고 사우디의 증산 선언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랑 사우디랑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거에 피해를 보는 게 보니까 셰일가스 업체 미국의 업체들란 말이죠. 도대체 이들이 왜 싸우는 거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은 브릭스 때로 얘기를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150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었죠. $200로 나왔었고 그때 골드만삭스가 $200 맞아요. 넘는다고 $200.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짐 로저스라고 이제 커머더티의 대가라는 로저스도 이제 $200를 외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두가 이제 낙관적 기대에 빠져가지고요. 유전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쏟아부은 물량들, 즉 캐펙스,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진행한 부분들이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물량으로 이어지고 있는, 즉 투자가 마무리되고 물량으로 나오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셋은 뭐 석유의 3대지니까 당연하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EMP 기업과 국가들이 지금 물량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유전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은 물량을 뽑아서 어떻게든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보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보이면 똑같이 놓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무리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 하더라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걸로 전부 다 국민복지도 그걸로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은 그걸로 좀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가가 낮아지면 도대체 이들 나라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사우디 같은 나라들 뭐 국민들이 이거 뭐 국가 복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 사우디도 계속 이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놀라야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펙의 재정 유가라 그러잖아요. 사우디가 이 정도의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 레벨이 몇 달러야 돼라는 걸 우리가 코스트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게 원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재정 유가라는 건 사우디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복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이 복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유가는 그 정도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복지를 줄이면 돼요.
아, 네. 그러고도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사우디도 투자하고 복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얘들은 낮아지는 유가에서 버틸 수가 있는. 그래서 사우디가 재정을 얼마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재정 유가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원가를 봐야죠. 야, 그러면 사우디가 대체 저 유전을 에서 석유를 뽑아내서 파는데 원가가 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사우디는 15에서 20달러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에서 20달러 즉, 1배럴에. 그렇죠. 네. 지금 팔아도 사우디는 이득이에요. 지금 팔아도 그냥 네, 이 자체는 이득입니다. 이득이다. 네. 러시아는 그보다는 좀 생산 단가가 높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쪽에서 이제 컨벤셔널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통의 유전들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뒷산에서 그냥 삽으로 탁 퍼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서요. 그거는 코스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럴당 10에서 15달러라는 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단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요. 그럼 전부 다 10에서 15달러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오일 샌드가 됐든 아니면은 저 바다 깊이 있는 심해 유전 깊은데 개발한 데는 당연히 개발 비용이 더 들겠죠. 뭐 배도 띄워야 되고 파이프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투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에 있는 컨벤셔널보다 그 코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저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런 쪽 이머징 국가들이 심해 쪽을 많이 개발한 옵쇼어라고 표현도 하죠. 그쪽은 코스트가 70달러, 80달러에서 심하게는 100달러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전마다 달라요, 코스트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저는 약간 음모론적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사우디에서 아람코를 상장할 때 네. 이 자체가 네. 일종의 미국 자본을 다 끌어들여서 네. 아람코 상장한 돈을 그걸 이용해서 네. 미국과 전쟁하는 거 아니냐. 전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참 이 얘기만 말씀을 드려도 한 1시간 넘게 하는 얘기라 그래요? 오늘은 나 말씀드려 없겠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우디하고 미국은 그 1970년대 오일 샥 사태 이후로 최고의 우방입니다. 아. 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오일 샥 그러면은 오펙이 감산을 해서 전 세계 유가를 확 들어올렸던 그거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확한 내막은 뭐냐면은 오일 샥 당시에 사우디는 감산을 안 했어요. 73, 78년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70년도에 산유량이 사우디가 그 당시에 380만 BD 정도였는데 80년도에 얘네 산유량이 1000만 BD까지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증산을 했어요. 그때 감산해서 오일 샥을 만든 건 누구냐면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사우디가 380만으로 70년대 갔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100만 BD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한 싸움. 이란이 주도하면서 얘들이 가격을 들어올리고 전 세계 들썩썩 할 때 사우디는 미국이랑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의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철저한 우방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좀 더 내막으로 파고들면은 미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엑슨모빌 쉐브론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 있잖아요. 원래 사우디 아람코가 원래 이름이 아람코고요. 그 이름 원래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그게 누구 거였냐? 쉐브론과 엑슨모빌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우디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사우디 쪽으로 무상으로 수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우디하고 미국이 싸운다라는 거는 1970년대부터 50년간 이어온 5.1달러라는 헤게머니를 깨는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스토리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가 뭐 이런 걸 상장을 한 금액으로 싸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아주 이제 정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서로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서로가 지금 증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좀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네. 결국 타격을 받는 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는 생산 단가가 최소 40달러, 1배럴에 40달러 그렇죠. 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이 계속되면은 네. 지금은 미국이 돈 풀어서 어떻게 막는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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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은 셰일가스 업체들의 네. 경영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쏠리는 게 쉐일 업체들이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확실히 짚고 가시죠. 쉐일 업체 망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EMP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얘기냐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 미국의 EMP 기업의 전체 자본, 그러니까 모든 엑선 쉐브론을 다 포함한 얘들의 전체 자본에서 그러니까 EMP 기업의 전체 자본 이쿼티 여기서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70%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엑선 쉐브론은 쉐일 쪽으로 인한 피해가 있냐? 없습니다. 엑선 쉐브론은 쉐일 개발도 아주 코스트가 낮은 애들만 개발했고 아까 설명드렸던 옵쇼어 쪽도 2000년대에 전혀 개발을 안 했어요. 즉 해상 생산 물량이 2000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코스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지금 재무도 매우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미국 EMP 업종의 위기로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엑선 쉐브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연결해서 보셔야 될 거는 모든 셰일 기업들이 다 불안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오지나 파이오니어 같은 그런 대표 셰일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엑선 쉐브론보다도 비율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분석 페이퍼를 발간했었는데요. 미국 전체 E&P 자본 사이즈에서 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10%의 문제아들이 지금 부도가 나니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부도가 난다고 한들 워낙 자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미국의 E&P 내지 미국의 크레딧 시장이 디폴트로 막 넘어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지금의 위기로 셰일 기업들이 망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사이즈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미국 크레딧 시장이나 셰일 기업 전체 위기로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낮아졌을 때 처음에 미국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나왔던 얘기가 셰일가스 업체들이 워낙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투기 등급 채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 그 불신 때문에 이 투기 등급 채권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공포감 속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막 온갖 금융시장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은 좀 덜 걱정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히려 공포라는 책을 썼던 게 2015년도, 24년부터 이제 저유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100였으니까요. 70에서 80달러 무너지면은 미국 셰일 기업이 줄부도가 난다. 혹은 그래서 막 산유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얘기 쑥 들어가 있죠. 완전히 그죠?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진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늘 오해하고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뉴스나 플로우들은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뉴스와 별개로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요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셰일 기업, 미국의 E&P 기업의 90%가 안정적 재무 구조라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런 뉴스 플로우에 관계없이 하나의 그냥 흐름 정도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보셔야 될 거는 역사 스토리로 가게 되면은 1998년도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한 해 동안 평균 유가가 12.7달러였어요. 일시적으로 유가가 9달러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캐시 코스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엑슨하고 쉐브론이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 완전히 저가로 떨어져 있는 유전들을 헐값의 M&A로 다 매입을 하게 돼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엑선 쉐브론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이 워낙 많은 애들이라 그런 미국의 셰일 E&P들이 무너지면은 저가의 M&A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과잉 생산으로 저유가가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유가라는 게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공포, 저유가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도 문제가 안 되고요. 사우디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안 돼요. 러시아 문제 안 됩니다. 러시아는 3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루코일, 가스프롬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러시아 자체도 몇 년 동안 경상 흑자에다가 순자산 규정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도 의외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러시아도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겼었잖아요. 그게 이제 1990년도의 아픔이죠. 우리가 대비를 흔히 해놓은 알고 있는 소련. 소련이 1990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80년대에 오펙이 줄줄이 증산으로 갑니다. 유가가 상당히 낮은 상황, 평균 유가가 30달러 내였었는데요. 줄줄이 증산으로 밀어붙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990년도에 USSR 소련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90년 사태가 정말 유가 때문.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기 싫었는데 저유가 때문에 버틸 수 없으니 형제들이요 알아서 살아보자라는 게 소련의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유가가 무너지면 그때 소련처럼 하니까 러시아 또 위험하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와 플로우일 뿐이지 사실은 러시아 물론 러시아가 뭐 석유만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3대 국영 석유 기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우디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이 저유가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러면 저유가의 공포 이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세계 경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 터지냐?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 크레딧 시장에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거죠. 10년간의 저유가는 불가피하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장밋빛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네.